자, 2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즘 투자자문 홍춘욱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건강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유. 새해 들어서는 처음 나오시는 거죠? 그렇죠.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좀 많이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이제 박사님이 대표님이 막 바쁜데 또 못 나오시고 하니까. 자, 좋습니다. 오늘 제가 얼핏 보니까 그러니까 올해 달러가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이머징 시장의 매력도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이머징 시장에 한국도 들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한국 경제나 한국 주식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라고 물으면 제일 먼저 저희는 수출을 보지만 네. 우리가 딴 나라보다 잘 될까요를 물을 때는 달러 가치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면 주가는 오르지만 예. 우리가 딴 나라보다 더 부각될 것이냐를 보고 싶다면 예. 달러를 보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파란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EM 나누기 DM이니까 EM은 이머징 마켓의 약자고 DM은 디벨로프드 마켓, 네. 선진국이죠. 그래서 그냥 코스피 나누기 S&P입니다. 아.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빨간 선이 달러 가치인데, 예. 네, 그러니까 EM이 좋을 때죠, 이럴 때가. 아. 왜냐하면 이게 올라가야 분자가 그렇죠. EM이니까 이거 올라가면 EM이 좋을 때, 그리고 그 뒤로 이제 EM이 식어버리는 시장이 왔죠.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식어버리는 시장이 오더라도 이렇게 한 번씩 오를 때가 있죠. EM이 DM보다 더 좋을 때가 한 번씩 나오잖아요. 여기 2017년 그리고 2021년 이렇게 두 번이 좋았는데 이 두 번 다 미국 달러 약세가 잠깐이지만 출현했을 때 나왔다라는 걸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결국 우리나라 시장이 그러니까 미국 오르면 우리도 좀 따라가겠지 정도를 원하신다면 이거 안 봐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 우리가 2021년처럼 전 세계에서 주식시장 상승률 1위 한번 하고 싶다면 달러가 약세가 되지 않으면 그런 걸 기대하면 안 된다라는. 네, 저 달러와 우리나라의 어떤 뭐 코스피라고 많이 얘기한다면 이게 외국인 자본의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저런 상황이 벌어진 건가요? 그러겠죠. 또 하나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이 예. 좀 어떻게 보면 커머디티에 의해 좌우되는 면이 있잖아요. 네네. 저는 특히 구리라고 보는데요. 예. 카퍼가 상승하는 시기가 네. 대체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제품 가격이 인상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네. 이 카퍼 구리가 뭐의 주된 재료냐면 모든 가전 제품에 구리 안 들어가는 게 없다. 예. 구리만큼 전도성이 좋으면서 값이 상대적으로 싼 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껍데기는 알루미늄일지 모르지만 네. 또는 티타늄으로 다이캐스팅을 할지 모르지만 안에 들어있는 대부분의 배선은 전부 구리인데 예. 구리값이 오른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전자제품,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는 시기고 반대로 구리값이 내린다. 네. 뭔가 재고가 잔뜩 쌓여있고 물건이 안 팔리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그 구리값을 결정짓는 게 뭐냐 이렇게 물으면 구리는 비철금속의 대표, 네. 원자재의 대표잖아요. 예. 그럼 달러 반대편에 있는 자산, 예. 즉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예. 아무래도 원유라든가 금이라든가 구리 같은 커머디티에 대한 인기는 좀 떨어지고 네. 왜냐하면 달러로 표시되는데 예. 달러가 강세라는 거는 굳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가격을 열심히 인상 안 해도 되잖아요. 네. 구매력이 개선되니까. 네.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최근에 나오고 있는 어떤 커머디티 가격의 약세 이런 것들을 유발한 요인이 따지면 엄청 많지만 예. 네. 아주 직관적으로 보면 달러 강세 때문이고 달러 강세가 지속되는 시기에는 구리값, 금값, 원유 가격 다 빠질 가능성이 있고 그거 생산하고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이머징 마켓은 재미없다라는 직관적인 어떤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거죠. 예. 그러면 저기 이제 제가 하는 거죠. 이 부장 저기 요새 이머징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었을 때 네. 이 부장님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정말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요새 구리값이 안 좋은데요라고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 가장 연관이 높은 변수가 뭐냐고 물으면 구리값이거든요. 네, 네. 왜 요새 구리값이 나쁩니까? 하면 이제 주체적으로 들어가면 중국이 맛이 갔어요. 네. 가겠지만 네. 일단 직관적으로 볼 때는 예. 이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어느 이제 글로벌 펀드나 연기금에 가서
한국에 좀 투자해 주세요 할 때 이 그림은 절대 숨길 거라는 거죠. 이 그림을 이 그림을 숨겨야죠. 예. 지금 달러가 쭉 떨어지면 모르겠는데 네. 지금 자 전망이 예. 별로 안 떨어질 거라고 보잖아요. 어. 만약 그렇게 보면 우린 계속 옆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 대표님 네. 달러는 결과입니까 원인입니까? 그건 모르죠. 아 그건 몰라요. 상호작용하는 거죠. 동타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즉 사람들이 달러가 너무 매력이 있어서 달러로 간 것도 있겠고 예. 아니면 남이 재미없어서 달러를 그렇죠. 한 번도 상대적인 쓸 수 거니까 있죠. 또.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걸 이제 저희들은 뭐라 하면 셀프 풀필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자기 실현적 기대라고 부르는 예. 종류의 것들이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건 어떤 나라입니다. 네. 어디 할까요? 자 그래요. 뭐 제가 일본? 그냥 일본? 어떤 나라 하나 하겠습니다. 예. 에콰도르다. 예. 요새 좀 문제가 되고 있죠. 네. 에콰도르입니다. 제가 뭐 국제 뉴스를 하도 많이 보니까 네. 요즘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에콰도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에콰도르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던 사람이 예. 나 에콰도르가 망할 것 같아요 하고 내가 나가면서 나 에콰도르 망할 것 같아요 하고서 나갑니다 하고 나가면 딴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같이 나가죠. 같이 나가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그렇게 다 나가면 어떻게 돼요? 환율이 어. 급등하고 물가가 오르고 이자율이 예. 인상되면 경기가 박살나겠죠. 예. 우리가 97년에 겪었던 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나라가 정말 나빠만한 게 아니라 음. 망할 거예요라면서 직접 손실을 인정하고 나는 그 나라에 투자했던 걸 잘못했어요라고 하고 나가는 사람이 생기는 순간 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결정짓는 게 펀더멘탈이지만 그걸 우리가 모른다고 치면 네, 네. 그러니까 이 관계가 상보 관계가 여기 그림에 나오는 거죠. 즉 이머징이 안 좋아서 미국으로 가서 저렇게 된 건지 네. 달러 강세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를 구분할 방법은 없는데 네. 둘의 관계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건 알 수 있고 또 더 나가서 상대 강도라는 건 잘 안 보이니까 네. 예. 달러는 명확하게 매일매일 DXY 달러 그렇죠. 인덱스가 딱딱 나오니까 예, 예. 달러 인덱스가 이거 저항선을 깨지 못하고 안 내려가네. 이거 자꾸 반등이 나오네. 네. 그렇다면 보던 사람들이 EM 텄네 이럴 수도 있다. 아. 진짜 EMF 그러니까 진짜 그 이머징 마켓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는데 예. 제가 봤을 네네. 때는 시장은 네. 달러를 먼저 보는 것 같다 기분이. 음. 그러니까 이머징이 나빠서 돈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달러 강세가 아니라 네. 달러 강세에 대한 기대가 부풀어 오르면 이머징에서 돈이 빠지는 그게 지금은 점점 더 커진 거 아니냐. 아. 예. 대학원생들의 책상 앞에도 블룸버그가 있는 세상이 왔는데 네, 네. 이걸 저만 보겠어요? 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죠. 이거를 들고 다닌 지 10년이 넘었는데 오만 사람들이 다 이걸 볼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대충 나오잖아요. 네. 이거 달러가 앞으로 더 강세로 가게 된다면 음. 그러면 그쪽을 더 중시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다. 아. 이것 때문에 약세가 아니라 네. 점점 사람들이 아. 달러 약세가 나오면 이모지 힘들겠네라는 자동 반사가 나오는 거 아니냐. 아, 네, 네. 그 이야기를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주로 달러가 어떻게 될 건지를 좀 살펴보겠네요. 그러면 강세로 갈 거냐, 약세로 갈 거냐? 예, 뭐 네. 근데 저는 이제 결론은 말씀드리면 약보합 같다. 그래서 약보합. 우리도 조금 볕은 들 거다 쪽인데 네. 우리한테 볕이 드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말고 다른 EM에 볕이 들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오늘 결론이긴 한데요. 네. 예. 우리는 재미가 없다라고 저는 보는 쪽이니까 예. 네. 몇 번 말씀을 지난 맞아요, 해 와서도 맞아요. 제가 네네. 뼈를 좀 때리고 왔잖아요. 올해 어닝 시즌 기대하시냐고 제가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좀 보이잖아요. 네. 이거 30년 하면 네. 대충 지금은 우리가 못 따라가는 해다 이런 게 좀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예. 저희는 못 보고요. 예. 아니, 지난번에 와서 제가 저기 미국은 해야지 한국은 좀 맞아, 맞아. 아, 예, 그 말씀을 특히 어닝 해주셨죠. 시즌 별로 안 좋아요 그랬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다 잊어버린 거죠. 아니요, 아니에요. 다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 네. 징후를 말씀을 예, 예. 드렸는데 이제 그 오늘은 그런 걸로 쫙 이야기를 하면 전번에 제가 이 PPT 자료를 가져와 가지고 반도 못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은 핵심만 가져와 가지고 알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하고 예. 싶어서 예. 전번에 우리가 완전히 딴 데로 갔어요. 산이. 아, 그러셨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아, 네. 아니 좋죠. 여기저기. 아니 재밌었어요. 저도 예. 나중에 보는데 재밌었어요. 재밌는데 좀 너무 삼천포 아니라 사천을 향해서 가는 바람에 오늘은 이제 조금 달러에 집중하자는 이야기로 알겠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달러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네. 네. 가장 중요한 건 2년물 국고금리. 이걸 제가 하면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림 한번 볼까요? 예. 네, 떴는데요.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빨간 선이 뭐냐 하면 미국의 단기 금리. 여기 2년물입니다. 예. US 2년물. 예. 그죠. 네네. 그러니까 2년짜리 미국 국고 금리. 네. 그리고 파란 선이 DXY. 우리 아까 이야기했죠? 예. 달러 인덱스. 자, 어때요? 완전히 같이 움직이죠. 아, 근데 진짜? 돈을 벌 기회가 한 번 있어요. 그래. 아. 이런 시기에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거거든요. 딱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부각될 때 가장 시장에서 거래량이 많은 2년물 국고 금리가 오릅니다. 예. 네. 당연하죠, 그죠? 네. 정부 정책 금리에 연동되잖아요. 단기 그렇죠, 금리는 그렇죠. 만기가 2년인데 네. 당장 연준의 정책 금리에 대한 기대값으로 움직이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예. 자, 그런데 얘는 계속 금리가 인상될 거라는 기대로 올라가는데, 그렇죠? 네. 여기는 갑자기 떨어졌잖아요. 어. 자, 그러면 누구를 믿어야 되냐? 금리를 믿어야 되는 거죠. 금리를. 왜 이게 그렇죠. 끌어올. 네. 왜 우리는 그러면 저 금리에 저렇게 민감해요라고 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가 미국 경제에 저렇게 금리가 인상된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미국 펀더멘털이 좋다는 거고 미국의 기대 수익이 높은 거니까 네. 그럼 돈이 미국으로 가야 맞고, 그럼 달러가 또 두 올라가죠. 번째는 다른 나라 시장과의 금리 차가 네. 그렇지 않습니까? 비슷한 등급에 있는 안전자산들끼리의 금리 차가 어디가 금리가 더 높으면 안전자산 내에서도 그렇죠. 더 금리가 높은 데로 갈 거 아니에요. 네. 예. 이게 대표적인 게 일본이잖아요. 네. 일본과 미국 간의 금리 차를 보면 엔화 환율을 거의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달러의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걸 뭘 의미하냐 하면 바로 그건 미국 달러화에 대한 투자자들의 선호가 앞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달러가 약세다. 네. 그러면 달러를 사야 되는 거죠, 저를. 그러면은 금리가 약간의 좀 선행을 하는 그런 그런 것도 성격을 갖고 있지만 있겠네요. 같이 움직이는 게 맞는데 펀더멘탈상 예. 어떤 이유로든 미국 달러가 금리가 오르는데도 못 오른다 그러면 이거는 예, 달러를 살 기회인 거죠. 그 괴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렇죠. 그게 바로 지난해 8월인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2,700에서 이제 2,100을 갔죠. 네. 근데 저때 저기 큰 괴리율이 생겼던 그 이슈가 있을까요? 그때? 다양한 이슈가 있죠. 예. 먼저 첫 번째 우리 그때 다들 사람들이 실수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8월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연준이 좀 말씀 바꿔줄 거라고 다들 기대 안 했나요 그때? 맞아요, 했었어요. 근데 미국 금리 떨어지는 거에 비해서 예. 달러는 너무 약세였고 또 그 전에 달러가 계속 약세를 가니까 예. 야 이제 드디어 달러 약세 시작됐다라고 우리가 좀 너무 축포를 빨리 터뜨린 거죠. 그랬었죠. 왜냐하면 외환시장 트레이더들도 사람이니까 네. 모멘텀을 보잖아요. 예. 그냥 보면서 와 전저점 깨졌다. 달러가 이제 전저점이 깨졌다. 이제 추세적 약세다 하고 베팅을 하다가 미국 금리 올라가는 바람에 터진 거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이제 그때 7월에 또 시장이 조금 약간 오버히트 했었잖아요. 네. 예, 그런 거래가 엄청나게 터졌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7, 8월 거래 어마어마하게 터지는 가운데 네. 시장이 새빨갛게 이제 맞아요. 예, 그렇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냉각 가는 과정들이 빚어질 때 미국의 달러가 강세로 이제 뒤늦게 가면서 8월까지 쫙 끌어올리고 하다가 환율도 1,360원까지 올라가니까 네. 셀코리아다 분위기 나오면서 10월까지 그냥 그랬었죠. 추석 전후까지 맞아. 얼마나 우리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제가 이제 투자의 순서를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죠. 네. 첫 번째, 미국 달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머징의 상대 강도를 결정짓는다. 네. 그 우리 아까 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 달러가 어느 나라가 더 좋은지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어느 게 원인인지 모르지만 지금은 달러 같다라고 했고 네. 그 달러를 결정짓는 요인이 뭐냐를 하나 더 파고들어 보면 결국은 금리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잖아요. 물론 네. 지금 같은 시기가 아닌 불황의 시기가 오면 그때는 이제 심리가 되겠죠.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이런 것들이 그렇죠. 더 중요해지는 시기가 오는데 그건 예. 아직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불황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될 때는 다른 차트를 가져오겠지만 그건 10년에 한 번 오잖아요. 네. 근데 지금 불황은 눈앞에 와 있는 것 같진 않다. 않죠. 아니 미국 경착륙 이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좀 약화됐잖아요. 사라지고 있습니다. 슬슬. 그리고 특히 뭐 JP 모건의 다이먼 같은 경우에는 나는 골디락스 시나리오에는 동의하기 어려워. 이 말은 야 다시 인플레가 올 수 있어라는 이야기 정도지 이게 네. 뭐 이 양반이 불황 온다는 이야기를 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만큼 경기가 좋단 말이에요. 경기가 좋아져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금리가 중요하다. 그걸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운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오해를 또 하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야 2년물 금리가 달러랑 이게 같이 움직인데 그러면서 예, 거의 같이 가요. 거의 같이 가는데 네.
10년에 한 번은 반대로 가거든요. 네. 왜냐하면 경기가 너무 나빠 이념을 국고금리가 급격히 떨어지는 시기에는 오히려 달러가 강세로 달러가 가는 강세로 경우들도 갈 수도 종종 있잖아요. 있겠네요. 2020년이 그랬잖아요. 아. 2020년에는 실제로 미국 달러가 강세였는데 네. 맞아요. 아 그러네요. 그렇죠. 제로금리였잖아요. 예, 예, 그거는 예. 공포. 아. 그러니까 그거는 안전자산에 대한 완전 선호로 안전자산에 가야 대한. 되니까 아. 이제 그게 언제 스위치가 켜지느냐는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음 달에 와서 또 설명드리면 되는 거고 네. 일단 그것까지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예. 왜 미국 달러는 경제 불황이 생길 때마다 왜 강해지느냐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또 딴 데로 다른 산을 가게 되니까 네네. 아, 그렇죠. 오늘은 이제 아. 금리 산만 가시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달러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전망하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특히 단기 금리면은 결국 연준이 어떻게 할 거냐를 네. 전망하면 되는 거네요. 이제 그게 이코노미스트의 직업인데 네. 그것까지는 제가 이제 우리 이영한테 안 바라잖아요. 아, 네. 그럼 뭘 하기만 하면 되냐면 네. 이거 이상한 신호가 나왔다. 뉴스를 지금 보도하는 입장에서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미래가 어떻게 된다라는 걸 이야기해봐야 사실 매일매일 뉴스에 우린 치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 이야기도 하고 저 이야기도 하게 된다고요. 그게 참 어려운 점이잖아요. 저도 매일매일 데일리 시황 쓰던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제가 굉장히 주니어 시절에 네. 아. 매일 데일리 시황 썼어요. 아, 그래요? 다 그렇게 시작해요. 예. 네네. 글 쓰는 습관 뭐 또는 증권체라는 걸 습득하기 예, 위해서요. 아시잖아요. 증권시장체라고 예. 있어요. 있어요. 네. 네, 뭐 조정이 예상되나 뭐 견고하다, 뭐 네. 하다는 단단하다는 둥, 뭐 추세적인 상승의 가능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둥, 그리고 또 뭐뭐 하는 바. 막 막 이런 거. 예, 그러니까 그 말들이 이제 전부 사실 지나고 생각해 보면 책임회피성 발언이 많죠. 아니, 그러나 뭐 아무튼 그걸 배우는 과정에서 저도 데일리를 써본 사람으로서 예. 전날 했던 이야기 다음날 뒤집어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어. 다만 이제 팁을 드리는 거죠. 우리는 네. 그 수많은 뉴스에서 혼동되기 쉬운 사람이고 저도 혼동되고 우리 모두 혼동되니 예. 중요한 지표 하나 오늘 풀고 가는 거죠. 아, 네. 네. 그게 뭐냐? 금리랑 달러 같이 보다가 둘이 반대로 갈 때는 긴장 타야 된다. 아. 이거는 뭔가 찬스이거나 위기의 신호일 수 있다라는 예. 정도는 네네. 오늘 이해할 수 있지 않냐 예. 그런 네. 이야기죠. 그 아까 이제 결론을 뭐 미리 좀 말씀해 주신 약보합으로 좀 지속될 것 같다. 그럼 이 지금 추세는 지속적으로 좀 갈 거로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긴 한데 이제 이 1년을 놓고 보면 미국 달러가 그림 예. 다시 띄워주실 수 예. 있는데 1년을 보면 미국 달러가 박스권이었어요, 그죠? 아, 그러네요. 네, 그런데 이때는 하락 추세로 보였고요. 이때는 상승 추세로 보이고 네. 지금은 다시 또 하락 추세로 보이잖아요. 예. 그러나 1년을 길게 보면 박스권이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음.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예. 여기서 저는 하단을 깨러 간다라고 보는 쪽이지만 갔다가 갈지 그냥 갈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음. 이제 우리 지난번 이주호 앵커한테도 잠깐 이야기했던 것 네. 같은데 방향과 타이밍을 다 맞추려 그러면 죽어요. 네. 그걸 맞출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음. 타이밍을 잘 맞추시는 분이 있는데 그 타이밍이 뭐냐면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변곡점 이하를 잘 맞추시는 분이 계시고 네. 어떤 분은 긴 방향을 잘 맞추는 사람이 있는데 예. 한 사람이 그 둘 다를 하려 그러면 사람이 엔진이 과열로 퍼져요. 그거는 다른 재주예요. 네.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타이밍은 아니에요. 예. 저는 방향성이죠. 네. 그럼 방향은 여기서 말하는 방향은 얼마냐면 6개월에서 12개월 방향을 볼 때는 6개월이나 12개월 뒤에는 지금보다 좀 내려가 있지 않겠냐 네. 라고 보는 정도다라는 거지 예. 얘 지금 달러 쇼치세요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 사이에 우리가 큰일 날 수가 있으니까. 네. 예. 네. 그러나 연말쯤 돼서 1년쯤 지나서 보면 예. 그래도 지금이 102포인트 정도라면 100포인트 밑에 있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냐. 그게 예. 더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하나만 좀 질문 드리자면 만약에 그러한 달러의 추세라고 한다면 뭐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물론 미국 주식에 대해서 더 좋게 말씀해 주셨지만 국내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상승을 보기가 좀 힘들다라는 것을 또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네요. 있죠. 또. 왜냐하면 저는 예. 아주 편하게 예. 제가 글로벌 포트폴리오 매니저예요. 제가 네. 글로벌 포트폴리오 매니저고 제가 운용하는 자산이 한 100조 된다고 합시다. 네. 뭐 CPPIB 정도 되겠네요. 그죠? 캐나다 국민연금 정도예요. 네, 제가 예. 운용하는 자산이. 예. 거기가 이제 4,500조 정도 운용하니까 어. 자 100조 정도를 운용하면서 다 기본적으로 한 50조에서 60조는 북미에 넣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멕시코, 미국, 캐나다에 넣을 것 같죠? 네. 60조 정도. 60조 정도. 네, 그리고 60조. 40조 정도에서 한 10조 정도는 빼서 일본 넣을 것 같고 오. 아니 저는 아, 예, 그리고 예. 또 한 15조 정도 빼서 유럽에 넣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유럽과 일본을 제외한 선진국인 또 호주라든가 뉴질랜드라든가 또는 이런 여러 선진국들에 조금 넣고 나면 10조 정도 남았죠. 네. 예. 자, 그걸로 이제 이머징에 보통 넣거든요. 예. 이머징이 전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 정도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선택이 오는 거죠. 야, 지난해 정말 좋았고 그러나 버블 리스크는 있는 인도를 넣을 것인가. 근데 이게 저 포트폴리오에서 중요하지 않은 돈이죠. 네. 10%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네. 인덱스 펀드를 운영하시는 분하고 다릅니다. 지금 네. 저는 그렇죠, 그렇죠. 90% 정도 인덱스 펀드를 따라 놓고 네. 10%로 엣지를 가지고 싶어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작년에는 엣지를 인도를 했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럼 올해 인도를 또 할 거냐? 아니면 세계 경제 전망에서 내가 제일 크게 틀릴 리스크는 어디 있지? 거기서 엣지가 나오잖아요. 네네. 어디죠? 중국? 중국이 망한다 그랬다가 중국 갑자기 뭐든 일시적이든 작전이든 뭐든 한번 튀는 그런 시장. 그런 시나리오가 오면 시장의 예상이 가장 크게 틀리고 가장 수익이 많이 나겠죠. 예. 두 번째. 그렇다고 해서 내가 중국에 투자를 해놨는데 예. 여기서 중국이 지금이 역사상 최저 밸류에이션인데 더 빠진들 예. 10% 20%라고 생각되면 아. 난 딴 데서 벌면 되는 거고 여기서 깨진 거는 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1%죠. 네. 10%가 깨졌다. 네. 그렇죠. 그렇죠. 이해되세요? 예. 예, 저는 그렇게 할 것 같다는 거예요. 정리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이야, 이머징은 재미가 없지만 예. 이머징은 재미가 없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지금 중국에 몰빵하면서 그러지 마세요. 그렇다는 얘기죠. 네. 예. 저는 그때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예. 10월인가요? 11월에 와서 예. ELS 낙인 끝날 때까지는 굉장히 힘들 거다라고 굉장히 이야기했잖아요. 힘들다. 네. 그러세요. 제가 ELS 요구를 한참 하고 왔잖아요. 3월까지 네네. 알겠습니다. 3월까지 낙인이 엄청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 그 전에 바닥이 나오면 정말 너무나 둘 다 좋은 거고. 예. 근데 이제 어떤 세력들은 다 그거 보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걸 우리가 타이밍을 자꾸 잡으려 그러면 안 된다고 제가 누차 이야기했는데 좀 살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를 예측하기 위해서 금리가 그럼 지금 금리에 가장 민감하게 우리가 봐야 될 지표는 뭐라고 보세요? 그러면 실업률입니다. 실업률이요? 아, 실업률. 그러니까 이걸 볼 줄만 알면 네. 예. 됩니다. 그러니까 연준은 선제적 대응이라는 게 정말 구조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네네. 왜? 자, 그렇게 했다 선제 대응했다 잘못하면 어떡할 건데? 그 책임을 누가 질 건데? 그렇죠. 네. 깨져버리면. 예, 그러니까 약간 후행성을 갖게 되는 거고. 연준이 선제적으로 움직인다는 생각 안 드시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아니 당장 가장 대표적인 게 2021년 잭슨홀에서 네. 인플레는 일시적이에요. 기억 안 나세요? 그렇죠. 그리고 트렌디 프리. 세상에 2022년 2월에 전쟁 났는데 3월에 금리 첫 번째 인상했어요. 네. 맞죠. 연준은 예. 그 조직 자체가 예. 정치 조직이고 관료 조직 성격이기 때문에 예. 그 사람들은 뭘 보고 금리를 결정하냐면 실업률 보고 하는 거예요. 그림 한번 띄워주시면 네. 네, 나왔네요. 빨간 선이 딱 봐도 실업률이고요. 죄송합니다. 파란 선이 딱 봐도 실업률이고요. 네. 빨간 선이 딱 정책금리입니다. 이때는 이제 그 유명한 폴 볼컨 폴 볼컨 때 20%입니다. 정말 엄청나죠? 자, 그런데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폴 볼커 같은 광인이 아니고서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존경받지만 그때는 좀 광인처럼 일부러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배드캅 역할을 좀 했어요. 네. 약간 살해 위협도 저 당시에 있었다고. 네, 그때 뭐 예. 문 앞에 그게 많이 배달돼 있었답니다. 참. 그 트랙터로 예. 연준 문 앞을 봉쇄하고 농민들이 이제 왜냐하면 나는 고금리로 트랙터를 리스를 받았어요. 리스 받아서 하는데 그게 다 정책금리에 연동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 할부금, 카드 금리 이런 게 다 단기 금리에 연동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살해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 금리를 유지함으로써 이 실업률이 엄청나게 급등했죠. 예. 파란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버티고 버텨서 결국 인플레 다 꺾어놓고 난 다음에 금리를 쫙 이렇게 인하해줘. 자, 이 그림을 보면 한눈에 알 수 있어요. 정상인들은 그러니까 볼것 같은 이상한 사람 빼고는 네. 그분은 좀 이상했죠. 예. 왜냐하면 이제 인플레만 잡으면 되고 넌 볼 거 없어라는 어떻게 보면 지상 과제 또 조직 연준이라는 조직 자체가 예. 아서 버넌스 시절에 너무나 신뢰를 잃어버려가지고 그때 이제 닉슨 대통령 시절에 너무 네. 신뢰를 잃어버려서 예. 누군가 한 사람은 총대를 매야 된다. 총대를 매야 되고 또 특히 닉슨 쇼크 1971년 닉슨 쇼크 이후에 달러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가 깨져 있던 시절이니까
이 달러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회복해야 가져와야 된다. 된다라는 그런 지상 명제를 갖고 있는 거. 화폐 가치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는 인플레를 잡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 미국 달러 패권이 다시 확립된다. 네. 이런 연쇄 논리 속에서 이 사람이 한 거니까 예. 약간의 예외지만 그때조차도 보면 나옵니다. 이게 실업률 내려가면 금리 인상하고요. 네. 실업률 올라가면 금리 내려줘. 그때조차 물론 음. 이제 이게 약간 볼코의 무서운 점이고 어. 분명히 지금 실업률 조금만 내려가자마자 바로 또 올려버리죠. 계속 표 좀 보여주세요. 네네. 예,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당신들 말 안 들어라고 하는 그런 거에 되게 능한 분이었죠. 네. 그러니까 이분 정도를 제외하고는 그 뒤에 나온 모든 연준 의장, 그 전에 모든 연준 의장은 실업률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금리 인상을 멈춥니다. 그리고 실업률의 상승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계속 금리를 인하합니다. 예. 그리고 실업률의 상승이 멈추고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기 시작하면 동결합니다. 그리고 그 금리의 실업률의 하락이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적정 레벨 여기겠죠? 네. 한 5, 6% 사이 정도 밑으로 내려가면 그때부터 다시 금리를 인상합니다. 지금 한참 남았네요. 그러니까 저거 보면? 이걸 보면 분명히 저는 실업률은 올라간다고 보는 쪽이죠. 네네. 근데 그렇다고 한들 지금 3.7인데 예. 저기 올라간들 어. 4.5 도달하려면 굉장히 강한 불황이 와야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불황이 저 멀리서 오는 징후는 아직 안 보이잖아요. 네. 맞아요. 6개월 안에는 안 올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 1년 뒤는 모르죠. 예. 트럼프가 대통령 됐다고 다 도망가서 불황이 올지 그건 우리가 모르지만 아니, 정치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네. 또 나가서 아까 우리 3월 13일 날, 네. 죄송합니다. 1월 13일 날 대만. 대만 선거 뒤에 정말 죄송합니다. 주원 없어요? 예. 네. 누가 미사일 쏘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런 걸 저는 이제 어. 모르기 때문에 예. 네.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런 걸 모른다. 네. 그건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그냥 중립으로 놓고 본다면 예. 요 그림만 놓고 보면 연준이 올해 금리를 6번 그 전망에는 뭐가 있냐면 강력한 불황이 온다는 전망인 거예요. 그건. 아, 그러네요. 그렇죠. 실업률 근데- 증가하고. 근데 지금 시장 그 월가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 뭐 3월부터 뭐 내리기 시작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3월쯤 되면 실업률이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보는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아무리 봐도 잡 오프닝 그 졸트 네.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이번에 컨퍼런스 보드에서 나오는 고용 추세 지표라든가 뭐 이런 거 보면 확실히 둔화는 되는데 이게 불황이라기보다는 그냥 건강해요. 건강한 그러니까 좋아, 매월 좋아. 한 18만 명 정도 예. 고용을 하면 실업률이 제자리 걸음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계속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림이 나오지. 예. 이게 마이너스를 가야 금리의 급격한 인하가 될 텐데 과연 신규 고용이 마이너스 가고 실업률이 갑자기 한 달에 0.5%씩 튈까? 그러니까 그 지문은 안 보이는데 예. 왜 3월이라고 단언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거죠. 저는 저야 변방에 있는 작은 시장의 이코노미스트 따위가 뭘 알겠어요. 우리가 사실 미국 시장 이야기하는 거 보면서 미국 사람들이 웃을 겁니다만 예. 아니, 저희야 예. 해설가니까 그렇죠. 예. 네. 포캐스터라고 스스로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해설가로서 예.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게 지난해 내내 채권 시장에 참가자들이 틀렸고 특히 그 CME 워치가 네네. 예. 말도 안 되는 지표라는 걸 우리 다 알고 있는 예. 그냥 재미삼아 거기서 트레이더들이 놀고 있는 것 같은 시장인 거지 그런 거 너무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고 예. 가장 믿어야 될 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미국의 2년물 국고 금리고 2년물 국고 금리가 최근에 내려가다가 아까 오르는 거 보여줬죠. 네네. 예. 이 그림에 담겨 있는 뜻은 미국 고용 지표가 너무 좋다. 아. 실업률이 3.7밖에 안 되는데 예. 여기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 준다라면 그 사람은 왜 그때 금리를 인하했습니까라는 청문회 나갈 리스크들을 어느 정도 마음에 두고서 인하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네. 이 그림만 본다면. 예. 그래서 미국의 연준의 최대의 중요한 목표는 뭐다? 음. 실업률의 안정, 완전 고용인데 예. 완전 고용 다 달성해서 지금 충분히 돼 있는데 지금이 너무 좋은데 왜 인하해 주냐? 어차피 선제적으로 안 진짜. 할 거고. 아니 그러네요. 선제라는 건 어, 없다니까요. 없고. 그러면 대표님께서 보셨을 때는 예를 들면 뭐 실업률이 한 4.5% 정도 깨지고 올라가줘야 그때서부터 좀 대응할 거라고 좀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선행 지표들이 예. 가장 대표적인 선행 지표들이 그 고용 지표의 선행 지표들이 예. 우리가 다 아는 지표가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 수 같은 통계들이 예. 지금 20만 개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갑자기 30만 개 나온다. 금리 인하해 주겠죠. 왜냐면 다음 달 실업률 올라가는 건 확정이니까. 확정이니까. 네, 네. 아. 네, 그런데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 수가 오르지 않아요. 맞아요. 요새 안 오르고 있고요. 예. 더군다나 고용 추세 지수도 계속 그렇게 그냥 급등하다가 진정된 정도. 예. 거기다가 또 하나 더 우리가 많이 보는 지표가 졸트인데 네. 그것도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 대비해서 일자리가 열려 있는 건 아니 또 몇 배인데 이게 졸트가 조금 꺾였다고 해서 불황이다라고 외치기보다는 아 그동안 너무 과열이었지. 노동 시장이 식고 있어. 예. 근데 그거랑 불황이랑 아무 상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 아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는 있겠죠. 음. 그거는 왜냐하면 연준 입장에서 지금 금리가 너무 긴축적이다라고 생각되면 할 수는 있다. 네. 근데 그걸 6번씩 인하한다라는 거는 작년 내내 금리 인하할 거야라고 외쳤던 그 부두교의 주술이랑 뭐가 다르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쵸. 우리가 예. 그러니까 그게 전망이 아니라 희망인 거죠. 예. 그쵸, 그쵸. 희망이죠. 네, 그러다가 8월 잭슨홀에서 우리 다 두드려 그랬죠. 맞았잖아요. 어. 처철하게 맞았잖아요. 맨날 내가 똑같은 금리 인하 왜 희망이죠. 해줘? 막 이러면서 예, 예. 왜 나한테 그런 걸 기대하시죠?라고 이렇게 좀 저희들 표현으로는 예. 시치미를 뚝 뗐잖아요. 네. 네. 그리고 금리 미국 10년물 국고금리 5% 갔잖아요. 네, 아. 그쵸. 그게 불과 2달 전이에요. 10월에 그랬어요. 예. 근데 왜 우리는 또 이렇게 잊어버릴까? 음. 결국은 저는 채권 시장도 네, 그 옛날에 그런 믿을 만한 예. 데이터에 대해서 신중하고 예. 가격의 변화가 둔하던 그런 채권 시장이 아닌 것 같다. 어. 뭐 때문이다? ETF 때문이다. ETF? 비트코인 ETF 나온 거 기념으로 제가 ETF를 하나 공격을 하자면 예. 네. ETF는 투자자들에게 어마어마하게 편리한 수단이면 분명하나 예. 시장의 변동성을 더욱더 높이는 아. 악마의 산물이다라는 그런 공격도 꽤 많아요. 아, 그래요? 왜? 왜요? 그러니까 그 채권 ETF를 내가 사고 팔면 그게 다 이제 그 그쵸. 기초자산에 가격에 투영되는 영향을 거니까. 미치는 수급으로 영향을 미치는 아. 하긴 예. 그래서 채권 금리가 이렇게 빨리 떨어지고 이렇게 빨리 오르는 예, 게 이거는 저는 예전 같았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건 아. ETF 영향이 굉장히 크지 않냐. 아. IEF나 TLT 같은데 네네. 너무 많은 돈이 몰린 거 아니냐. 그리고 네. 너무 많은 돈이 하루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 아니냐. 네. LP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네. 아. 반대편 쪽에 쏠림 네.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예. 그게 결국은 현물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냐. 예. 그렇게도 보여지는 거죠. 예. 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아. 예, 요즘에 근데 그 연준의 총재들이 이제 스피치를 하는 걸 보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막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된다. 인플레이션이 목표치까지 가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 그러니까 즉 뭐 실업률보다도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정말 인플레이션의 목표치를 두고 금리 정책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가?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쉬워죠. 아, 그래요? 실업률이에요. 어. 그거 보여드렸잖아요. 연준의 정책 금리를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예. 실업률이지. 예. 인플레는 어. 좀 이렇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예. 아주 극단적으로 됐을 때나 신경 쓰는 거지. 아. 볼컷 때나 예. 재작년 2022년 8월처럼 아, 지금의 이거는 그냥 통제 상태를 벗어났다 싶을 때는 단호한데 그 전에는 아예 가겠어 그렇게. 왜 관료주의적이니까. 예. 선제 대응했다가 네. 경제 나빠지면 책임져야 되니까. 어. 근데 이제 저는 추세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림 네네. 한번 띄워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파란 선이 뭐냐면 미국의 단위 노동비용 상승률이고요. 빨간 선이 근원 인플레이션입니다. 네. 근원 인플레는 분기 데이터니까 이제 곧 4분기 데이터 나오면 이까지 가겠죠. 예. 이번에 아마 2%대까지 갈 것 같습니다. 왜 제가 감히 미국의 근원 인플레이션이 2%대에 이미 지난해 연말에 진입한 것 같다 네. 이야기하는지 이 그림에 나와 있죠. 이 파란 선이 뭐냐면 단위 노동 비용인데 임금 상승률에서 생산성 향상률을 뺀 겁니다. 네. 그때 보시면 알겠지만 볼컷 때 왜 인플레가 그렇게 심했냐? 이게 물건 만들어낸 속도보다 임금 인상 속도가 더 빨랐다. 아. 왜 노조가 셌어요. 예. 그리고 지금은 노조가 물론 얼마 전에 유행이겠지만 예. 있었지만. 굉장히 옛날보다 노조가 약하잖아요. 네. 그럼 이때 같은 인플레가 난다라는 주장에 저는 동의할 수 없고 두 번째로 네. 뭐 이런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이렇게까지 단위 노동 비용이 급격히 하락하고
전 분기 대비 지금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이건 전년 동기 대비 예. 이 정도까지 내려왔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예. 구조적 인플레 이런 이야기 하는 거는 적어도 현재 상태에서는 예. 너무 좀 이상하다. 아. 그러면 한 6개월 정도를 보면 예. 하반기는 제가 모르고요. 네. 한 6개월 정도를 보면 미국 인플레이션율 2%대를 올해 상반기에는 계속 볼 것 같다. 예.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 인플레이션은 걱정할 거리가 없는 거고 뭐만 본다 이제 실업률만 볼 것 같다. 근데 사실 지금 저렇게 급격하게 좀 떨어지는 저 기울기를 보게 되면은 과거에는 경기 침체로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좀 그럴 있었는데. 수도 있죠. 근데 예. 이제 그거는 경기 추후에 침체가 안 오니까. 안 오죠? 아니 안 오니까. 아니 이건 다음 시간에 이야기해요. 예. 미국의 뭐 소비 불황, 미국의 예. 경착륙 리스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기회를 주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예. 현재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정보만 놓고 본다면 미 연준의 금리 인하는 그냥 단호하게 공격적인 인하는 기대하시면 실망할 수 있다. 아. 그리고 달러는 따라서 강력한 약세보다는 예. 금리가 인하된다라는 전제를 다 동의하더라도 점진적인 약세이거나 약세 중에도 한 번씩 사람을 되게 무섭게 만드는 약세지 한 방에 다시 쫙쫙쫙쫙 빠지며 이머징으로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그런 걸 기대하기에는 중국이 도와주기 전에는 힘들다. 중국이구나. 그런 역시. 이야기. 그러니까 중국이 아주 쇼크를 줄 만한 네. 어마어마한 획기적인 정책들이 나오면 또 달라지겠지만 그런 거 없는 다음엔 쉽지 않지 않겠냐. 예.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어찌 됐건 미국에 붙어 있어야겠네요. 네. 이러면은 뭐 투자든 뭐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예, 우리가 사실 이제 오늘 CPI 발표되잖아요. 전 또 이제 뭐 그 주거비 어떻게 됐는지 막 이런 거 보려고 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되게 우리가 커다랗게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기 위해서 꼭 봐야 되는 가이드라인을 지난 시간에도 그랬고 이번 시간에도 잘 저에게 제시해 주신 게 아닌가. 뭐 맨날 틀리는 전망 열심히 해봐야 뭔 소용 있어요. 지표로 설명하고 그 도움되는 지표들을 네. 말씀드리는 게 낫지. 맞아요. 그러니까요. 맨날 네. 뭐 장 좋아집니다, 나빠집니다. 그거 뭐 예. 저희가 원숭이가 다트판 던져서 고른 종목보다 전문가 고른 종목이 수익률이 나쁜데 뭘 그런 걸 이야기하냐는 거죠, 저는. 예전에 제가 저희 그 다른 데 있을 때 사람과 닭의 대결을 한번 했던 적이 있었는데 닭이 이겼어요. 아유, 이길만 하지. 네. 자, 좋습니다. 이 일말하기 또 뭐예요? 자, 오늘 저희 프리즘 투자자문 홍춘욱 대표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새해부터 참 많은 가이드라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최대의 테크쇼 CES 2024 3프로TV 취재팀이 미국으로 떠납니다. 기업 여러분도 함께 가시죠? 아, 시간과 비용이 부담이라 못 가신다고요? 그래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CES 2024 총정리 끝판왕 3프로TV 영상 리포트. 정확하고 확실한 3프로TV 영상 리포트를 만나보세요. 관련 문의는 하단 메일을 참고해주세요.